예, 그러면 증시에서 계속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이슈들 함께 점검하면서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악관과 민주당의 격차는 조금씩, 부양책 규모에 대한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여전한 불확실성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대선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과 안 된다면 그리고 지금 진짜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후에는 더 큰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갖가지 이제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데 좀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기 부양책 나오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받쳐줄 수 있다.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나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에 또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는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상황에서 상당히 정말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중심점을 잡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좀 어떤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고 근데 또 조기에 퇴원하면서 시장은 또 반등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바로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또 시장 또 하락을 했는데 또 다음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그 금액을 오히려 증액해서 1조 8천억 달러까지 증액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주밖에 남지 않은 그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여러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보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12%포인트까지 지금 확대된 상황에서 진짜 지금으로서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지율 격차,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거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텐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의 변동성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신규로 제시한 1조 8천억 달러가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2조 2천억 달러와 근접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제 대선 이전에도 타결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 그리고 그러니까 그 행정부죠. 정부와 민주당 모두 지금 부양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이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기대감에 이것이 먼저 선반응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재료 노출에 따른 뉴스 팔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것 좀 관점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월가에서도 이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에 대한 것을 조금씩 좀 더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예전 같으면 기업 반독점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증가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상당히 월가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 대해서 더 후한 점수를 준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약간 그렇지 않은 듯한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돼도 확실한 재정 정책이 더 크게 나오면서 특히 또 민주당이 상하원 다 압승을 거둔다면 정책에 대한 그런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최근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철강 소재 산업재에 대한 주가들이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양책이 언제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시장은 점점 지금 대선의 불확실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부양책의 어떤 실행 여부보다는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대감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고 1150원 선까지 지금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다면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 줄 법도 한데 좀 매수도 좀 더 키워줄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실제로 10월 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에서 이제 환율이 왜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냐라는 것 측면에서 일단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뭐 증시도 좋지만 위안화도 상당히 지금 강세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약세 요인이 또 있는데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지출 확대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지금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1150선도 깨진 지금 시점이라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환율하고 사실 민감하게 좀 사실 연결고리가 있는 외국인 매매 동향은 10월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조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8,600억 원 순매도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매수세가 확연히 지금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 개인들은 이런 틈을 타서 지금 10월 들어서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정말 이번 달은 정말 오랜만에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 지금 하락 추세라든지 이 정도 환율 수준이라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들도 사실 순매수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동학 개미들이 직접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펀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도 역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역시 펀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펀드 환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10월 순 매수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한다면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를 더 자극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코스피가 뭐 박스권에 지금 사실 갇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많이 사준다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재료들이 저건 불확실성 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수가 뭐 상승으로 이끄는 힘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락 요인이 나왔을 때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힘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그런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지금 환율 하락으로 증시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적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까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었으면 이 정도 큰 기업들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이어해 준다면 시장도 굉장히 붐업이 돼야 될 텐데, 앞에서 짚어주신 환율이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미국 불확실성들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잘 나간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 덜 들거든요. 좀 이번 실적 시즌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 영향 그러면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해야겠습니까? 네, 사실 실적 시즌인데 4년에 한 번 오는 그 미국 대선과 겹치면서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조금이나마 좀 상향 조정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한 대형사들의 실적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에 대한 그런 반영 그런 여부는 상당히 좀 미지근하다, 상당히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은 바로 실적 시즌에 더 관심 가는 이슈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 전체 분위기와 연동해서
진행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항상 또 뭐 이렇게 볼 것이 뭐냐면 지금 그 미국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 증시 방향성이 훨씬 더 지금은 더 중요한 그런 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적이 뭐 물론 좋은 상승 재료겠지만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한테는 지금 신장에 연동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지만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경우에는 실적 민감도가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셔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을 좀 확인한 후에 어떤 매매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연말이 되면 될수록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도 그랬고 오늘 LG화학이 실적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지금 낙폭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파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실적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니까 이걸 사는 게 맞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엔 우상향하더라. 그러니까 사라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테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신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1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근거해서 매수를 하는 거는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어보시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을 것으로는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그런 눈높이도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이미 조금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 거기에는 하웨이의 그런 러시 오더가 반도체 부분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제거되는 4분기부터는 지금 다시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지금 많이 발간됐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도 실적에는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당장 나온 결과치보다는 향후에 그런 실적 트렌드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말 그 특별 배당 같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적 발표 이전에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주가가 갑자기 이상적으로 한번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 이전이라도 그런 기회에 좀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는 보통 실적에 있어서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거기에는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인센티브 뭐 이런 또 있고 뭐 재고를 처리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1분기까지 그 실적을 좀 유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분기는 실적이 3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공부 기간에 역시 믿을 거는 3분기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종목을 소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까지 뭐 대주주 요건 3억 원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으니까 12월 달에 좀 주가가 빠지면 그때부터 좀 저점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부분도 포인트로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이슈라면 이슈인 빅히트엔터의 상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인데 글쎄요, 이전과 분위기가 같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빅히트엔터 자체가 워낙 지금으로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따상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따상은 배정을 받은 보유자들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IPO를 사실 이번에 큰 IPO를 2번 겪었습니다.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칼코 게임즈 상당히 SK 바이오팜은 상당히 큰 수익이 났었죠. 근데 이제 이 두 종목을 통해서 이제 경험이 좀 축적된 면이 있는데 IPO 하는 그런 신규 상장 종목의 초반 주가는
밸류에이션과 보호 예수 물량의 그런 함수 관계에 요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매매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지금 대주주 지분 이런 것도 빼고 뭐 유통 가능 물량이 한 1,00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1개월 보호 예수 확약한 물량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합쳐서 한 60% 정도는 1개월만 지나면 나오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과거 그 있었던 지금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보호된 예수된 물량이 상당히 적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사실 카카오 게임즈처럼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결국 예상 순이익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 그런 목표 밸류에이션을 주면서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그러니까 내년 순이익이 저는 뭐 한 2천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본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내년 순이익이 뭐 한 2,160억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뭐 나왔는데 2조 1,600억입니다. 2조 1,600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 2천억 정도 죄송합니다. 맞아. 2,160억 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한 2천억 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목표 PER을 한 50배를 준다 그러면 적정 시총은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물론 초반 IPO 프리미엄의 향상이기 때문에 10조 원 이상에서 주가는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 10조 원 수준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10조 원이라면 가격은 한 30만 원 수준입니다. 주당 가격이 30만 원. 그리고 지금 IPO 프리미엄으로 좀 오버슈팅 한다 그러면 15조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이 45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만일 첫날 이제 상한가까지 가서 이제 그런 가격이 35만 1,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한데 그렇다면 벌써 적정 시총을 벌써 오버하는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만이 상이고 그 다음날까지 상이다 그러면 45만 6천 원인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45만 원 수준이라면 IPO 프리미엄을 받아서 빅히트가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일단 첫날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만일 그날 상한가를 가서 그 다음 날 가실 거면 이튿날째는 둘째 날째는 매도하시는 것이 그거는 매도를 확실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단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쫓아가서 매매하시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혹시 간다면 잔량이 축소되면서 대량 거래되는 날은 공모주를 하신 분들도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빅히트 엔터와 관련된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이슈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